안녕하세요. AB자산운용의 유재영입니다. 모처럼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도 그렇고 신문지상이나 각종 미디어에 경제 관련 뉴스들은 대부분 연준이 금리를 과연 언제 내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내릴 것인가 라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시간을 지난해 말부터 돌아보면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채권시장에 강력한 랠리가 있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2024년이 되면 연준이 금리를 5번 아니면 6번 내리는 거 아닌가? 빠르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들이 컸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3월에서 5월로 또 미뤄졌다가 지금은 6월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가 가 있는 것 같고요. 올 한 해 금리 인하의 폭도 5번, 6번 얘기하다가 지금은 3번, 4번?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전망했던 것과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기라든가 아니면 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조정들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 건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 금리 인하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몇 번 더 이어지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환경을 분석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활용하든지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연준의 금리 인하의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금리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연준이 뭐일에 금리를 내린다라는 걸 정확히 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설령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채권에 투자할 때 언제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실 이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초 금리 인하의 시점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나의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금리 인하의 몇 번의 사례에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라는 걸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수치를 듣고 나시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너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10년짜리 국채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과거에 1970년도부터 금리 인하 시기의 대부분의 시기에 10년짜리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나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에 평균 한 3달 전? 그 정도의 상당 부분 국채금리가 먼저 빠지더라라는 거죠. 국채 가격이 먼저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저희들이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 인하 시기에 평균적으로 90bp, 0.9%포인트 정도 최초 금리 인하 시점보다 3개월 전에 미리 반영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주식시장이 됐던 채권시장이 됐던 어떤 이벤트를 선반영한다라는 게 국채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미래에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될 것인가 라고 사실 누구도 100%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금리 인하 시점의 몇몇 사례들을 보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 시점 그때보다도 3개월 전에 먼저 반영을 하더라. 그러면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안다 하더라도 그때가 아니고 미리 투자를 유지하신 분의 성과가 아마 더 좋았겠죠. 하이힐드 채권 시장을 들여다보면은요, 금리 인하 당시에 내가 딱 아는 그날, 그때 투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1년 수익률이 글로벌 하이힐드 지수 기준으로 8.1%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3개월 전에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의 평균적인 금리 수준이 9.2%, 금리 인하 시점을 정확히 알고 그때 들어가는 것보다 3개월 전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성과가 한 100bp 정도 더 높게 나타난 거죠. 반대로 금리 인하 3개월 이후에 들어갔을 때는 6.9%, 그 당시 그 시점에 들어간 것보다 또 100bp 이상 낮게 나온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하이힐드 채권 지수 기준으로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보다 조금은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른 또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은요, 우리가 하이힐드에 투자를 할 때 글로벌 하이힐드라고 분산을 할 수도 있고
미국 하이힐드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1년 정도 성과를 보니까 글로벌 하이힐드 지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4.4%, 미국 하이힐드 지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1.5%, 그러니까 한 300bp 정도 글로벌 하이힐드 지수가 아웃퍼폼 한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금리 인하 시기 전에 들어와 있던 게 당연히 성과가 높고 그 중에서도 분산한 포트폴리오가 더 성과가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국채가 됐던 하이힐드 채권이 됐던 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조금은 먼저 투자를 유지를 하는 게 성과가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리 투자한 게 채권이 가지고 있는 캐리 수익도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향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조금은 한 발 먼저 들어와 있는 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하이힐드냐 미국 하이힐드냐 수익률을 비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1999년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한 63%의 기간에 글로벌 하이힐드 지수가 미국 하이힐드 지수보다는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글로벌 분산 효과가 훨씬 더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지난 한 3년, 4년 이 정도를 보면 사실은 미국 하이힐드 지수가 계속 성과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서 지난해 말부터는 이머징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유동화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힐드 지수를 한 바구니에 담는 글로벌 하이힐드 지수가 미국 하이힐드 지수보다는 성과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 들어서도 3월 25일까지 JP모건 지수 기준으로 글로벌 하이힐드 지수가 2.16%, 미국 하이힐드 지수가 1.97%니까 글로벌 하이힐드 지수가 조금 더 성과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까,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를 내릴까, ECB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사실 피곤할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보다 조금 몇 달 전에 채권 시장에 참여를 하셔서 투자를 유지하시는 게, 그리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하이힐드로 분산한 상태에서 투자를 유지를 하는 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